네, 11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국제 이슈를 꼼꼼히 짚어주시는 송현서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재확산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됐죠. 변경되는 방역 수칙 한번 짚어주세요. 네,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일단 강화가 됩니다. 중점 관리시설 중에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이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되고요.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가능하게 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을 할 수 있고요. 헬스장이나 당구장 같은 이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 근무는 재택근무 등을 확대 권고하고 있고요.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 환기나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같은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주 법무부의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일선 검사들과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가운데 거론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상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금태섭 전 의원의 자녀들 증여세 문제가 계속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금 출처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못 내는 부분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와주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증여세 내는데 다시 증여한 거 아니냐, 그 세금도 내야 된다, 그런 것까지 다 냈습니다. 그 좋은 환경, 또 부모님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불공정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 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정치권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창성 의원,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세요. 금태섭 전 의원은 이제 두 자녀가 있습니다. 1994년생과 1999년생 두 아들이 있는데요. 재산이 약 32억 원, 각각 16억 원씩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의 공천 심사를 받을 때부터 민주당에서 검증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장인, 그러니까 두 자녀의 외할아버지죠. 이 외할아버지가 이제 2015년 집을 손자들에게 증여를 했고 가족과 현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남긴 상태입니다. 네, 당내 검증은 받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개 검증이겠죠. 자, 사실 1세대를 건너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 증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만 잘 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32억의 건물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장원 의원님이 알까요, 설마? 네.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이 금태섭 전 의원이 냈어야 하는 이 상속세 총액을, 증여세 총액을 계산해서 본인의 SNS에 올려놨습니다. 자, 알려드리자면 청담동 효성빌라 당시 시가를 32억 원으로 산정해 계산하면 금 전 의원과 배우자 각 1억 8,100여만 원, 장남 2억 3,600만 원, 차남 2억 3,499만 원으로 총 8억 4,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그만큼 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보다 더 냈습니다. 더 냈고, 또 그러면 아이들은 무슨 돈으로 냈느냐?
못 내는 부분을 저희가 도와주게 되면 그 부분을 또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다시 증여한 거 아니냐, 그 세금도 내야 된다, 그런 것까지 다 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건물을 증여받은 적은 없지만 증여세는 잘 아는 장원님이었습니다. 네. 야, 그리고 덧붙여서 이 증여가 일어난 것이 본인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2015년이라서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민주당에서 검증, 공천 과정을 다 겪었다,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한 번 검증받았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왠지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뉘앙스라서 일단 좀 저긴 듣기 좀 불편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인터뷰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고, 증여세에 대한 기록이 세무당국이 가지고 있고, 이 세무당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쪽지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거릴 것이 없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조수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할 때 재산 신고할 때 11억 누락하지 않았습니까? 정당 차원에서 한 번 검증했다라고 했다고 해서 네. 그 이후에 본선 무대에 올랐을 때도 또 이 모든 것이 소명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혹시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따져볼 수 있는 것은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찬석 의원도 불편하지만 많은 청년 세대가 불편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일반 서민은 20대 두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을 보면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지난해 조국 전 장관에게 금수저 관련 쓴소리를 했었죠.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진심으로 또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우리 세대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혀온 것을 생각하면 저도 진심으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네, 진심으로 변명 없이 젊은 세대가 사과해야 한다. 당시 금태섭 전 의원이 쏘아올린 화살이 이번에 본인에게 돌아온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 중에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비판의 멘트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인턴이라든지 또는 이제 표창장 문제가 좀 불거져서 네. 공정의 문제,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썼다 이야기가 흘러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체크 그리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이 좋아지지 않자 그 여론에 편승해서 저런 발언을 남겼었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을 경우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저 발언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가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평범하게 가질 수 없는 접근 권한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네.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다면 조 전 장관은 그런 감정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금태섭 의원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이 32억이라는 부분은 대한민국 몇 명 정도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 감정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상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은 사실 확인이 없는 섣부른 비판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이 비판한 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5천만 원 증여 문제가 아니고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장학금을 자녀들이 받는다거나 인턴 기회를 받는다거나 이런 불공정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지만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재판 결과가 현재까지는 표창장 위조에 대한 건은 검찰이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공판 과정에서 다 드러낸 사실입니다. 최종적으로 끝까지 검찰이 만약에 그것을 구현내지는 못한다면, 그러니까 증거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새벽 11시가 넘어서서 갑자기 영장이 발부됐었던 점, 네. 그리고 그로부터 이때까지 조 전 장관 일가가 겪었어야 했었던 모든 문제들이 처음 모두 무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감 능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공감 능력. 2019년 9월 6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로 금태섭 당시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연히 젊은이들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감 능력이 없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휴학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나 또는 금수저 또는 타고난 부모에 의해서 편하게 살아왔었다라는 부분을 꼬집으면서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증여세를 다 냈고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공감 능력에 대한 것은 결국은 법적 영역이 아닙니다. 네. 사회적인 분위기와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본인은 공감 능력이 충분한 것인지 또 되물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금태섭 의원의 공감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상황이군요. 자, 탈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여지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의 행보에 여당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네. 며칠 전 킹슈맨에서 정청래 의원의 발언 전해드렸었죠. 철새 정치인은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 철새 정치인은 정치 불량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발언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이어서 여권 인사들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금태섭 전 의원과 또 많은 인연이 있는 분이시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다른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사회를 힘주어 말하고 자기 자식에게는 고급 빌라 지분과 수억 원의 현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고급 빌라주는 외할아버지 찬스 없는 청년 대학생들의 허탈함을 어찌하겠나라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나갔다고 해서 바로 본인이 몸을 담았던 당에 대해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아직 탈당계의 잉크도 안 말랐다. 벌써 서울시장 등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 조금 빨라 보인다라고 MBC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김남국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공천 신청을 했었던 지역구는 금태섭 전 의원이 있었던 강서였습니다. 네. 그 강서에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금태섭 전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남겼냐면 청년들에게 공천을 많이 줘야 된다. 청년들이 당당히 도전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청년이었던 당시 김남국 변호사가 공천 신청을 하자마자 흔히 말하는 보수 종편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선거는 조국 프레임 선거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남국 변호사는 당시 출사표를 쓰면서 조국 프레임, 그러니까 나는 조국 전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총선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프레임을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본인의 지역구에 못 오게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김남국 변호사를 욕하게 만들었고 네. 결과적으로는 김남국 변호사가 지역구를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과연 공정하게 또는 당당하게 도전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지 그때부터 비판은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여당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군요. 자, 이런 논란 속에서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국민의힘과는 선을 그었는데요. 사실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혼자 뛰는 것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과연 서울시장 선거에 마지막까지도 무소속으로 나올지 이것도 궁금한데 오찬석 의원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 이분 민주당에서 당내 경선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당내 경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 안에 기반이 없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것이지 당내 기반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뛰어들었을 경우에 흔히 말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국민의힘의 페이스메이커를 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아주 현실적인 판단인 것이고 본인은 이 대선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본인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에 대항할 만한 플랫폼을 거대하게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인터뷰에서 남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 후보로 뛸 가능성은 없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책임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제 무소속밖에 없는데 이 무소속 선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당 후보가 되려면 정당 당내 경선을 통과해서 정당에 등록하면 되는데 이 무소속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기준으로 서울시민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역대 무소속 후보가 흔히 말하는 선거 보전 비용 반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10%,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15%를 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데 국민의힘과는 일단은 선을 살짝 그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무소속으로 완주할 것인지 또는 중도 사퇴를 할 것인지는 본인의 판단인데 저는 완주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완주는 쉽지 않을 것이다. 탈당할 때 주가가 가장 높고 입당하면 주가가 떨어질 테니까요. 네, 금태섭 전 의원 탈당 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곧바로 뛰어들면서 결국 스스로 검증대에 섰습니다.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받는 검증 과정이 얼마나 더 잔인하고 가혹한지는 아마도
금태섭 전 의원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검찰 조사를 벌이려다 대검찰청층의 반발로 조사가 무산됐었죠.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이번 주에도 일선 검사들을 만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일종의 새과시라고 볼 수 있고 내부 결속력 다지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대전고검을 시작으로 이제 일선 검사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그 당시 만났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 새과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으니까 일선 검사들도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였었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따진다면 윤석열 총장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자, 법무부가 이번 주 중 재차 대면 감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돼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번에는 응할까요? 네, 대검 측은 절차상 이 대면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라고 응했는데요. 사실상 이 대면 조사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오찬석 의원, 만약에 윤 총장이 또다시 협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불응할 시에는 징계는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 위에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취해법권의 영역인 것이 그 직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서면 조사로 무조건 하겠다라고 완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무래도 이 징계를 감수하더라도 서면 조사로 가는 방식.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감찰 자체를 불응하겠다는 의도라 보이는 것이죠. 법무부에서는 대면질을 요구했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다음 스텝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또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스텝까지 염두하는 것이다. 자, 송현소 의원,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관련 감찰, 진상 확인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닌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시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의혹이 있고요. 야당 정치인 편파 수사 의혹이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낸 부분도 이제 감찰 진상 대상 확인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 만남 의혹 등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했었는데요. 법무부는 이 중에서도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찬석 의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죠? 언론사와의 직접 만남?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사인과 사인 간의 만남이었다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소송건에 휘말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와 만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마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무마를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직입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울중앙지검 다음에 바로 검찰총장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말하면 검찰총장 다음으로 높은 영향력을 과시했었던 자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만났느냐라는 질의가 분명히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만나지 않았다라고 깔끔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깔끔하게 답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났다라고 그 답변을 통해서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회피한다? 그렇다면 만난 이유와 만난 대화 내용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에게.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음 스텝까지 열어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징계 취소, 가처분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징계를 받는 것은 이제 감찰 불응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까지는 예상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것이 적법할 것이냐, 이 적법성을 다투는 이 본안 소송 그리고 가처분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소송전이 이어질 경우 정치적 책임, 정치적 문제까지 비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결국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법적 소송을 벌이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자, 지난주 법무부의 대면 감찰을 한 차례 거부하고 서면 답변으로 성실히 응하겠다던 윤 총장. 과연 이번에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세 번째로 전해드릴 오늘 준비한 이슈는 3차 재난지원금 실현 가능성은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언급을 했죠. 한번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도 3차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의 생각을 SNS에 올렸습니다.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 3차 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는데요.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것이 코로나가 대유행이 왔을 때 네.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격상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이 자영업자들입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빠르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빠르게 원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지만 네. 한두 달 정도 논의를 거치고 정치권에서 논의를 거치고 국민적인 동의를 거친 다음에 지급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화폐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왔었던 이재명 지사답게 가장 빠른 타이밍으로 치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타이밍상으로는 굉장히 적절해 보입니다. 논의하고 더 늦추면 늦는다. 네. 앞서 정부는 1, 2차 유행에 따른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네. 1, 2차 재난지원금 때의 상황, M 의원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올해 있었던 두 번의 이 재난지원금 그 규모와 지급 대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서 좀 전해드리자면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마련한 14조 3천억 원 규모로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이 됐었죠. 자,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와는 달리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직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그리고 아이돌봄 수당 형태 등으로 9월 말부터 선별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 규모도 1차의 절반 수준인 7조 8천억 원 규모였으며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한국 경제, 2분기의 경제가 선방했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덕분이었죠. 수출은 최악이었으니까요. 3분기에도 경제가 선방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4분기는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해외 상황이 매우 나쁘죠. 그럼 역시 수출은 나쁠 테니까 내수 살리기 위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은 시급해 보이는데요. 자, 오창석 의원,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할 것이냐, 선변 지급을 할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홍남기 부총리를 포함해서 이제 기재부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반대를 해왔습니다.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면 일단 1차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안 된다. 예산에 치명적이다. 국가 부채가 올라간다는 1차적 논리로 방어를 할 것이고요. 네. 이걸 뛰어넘어서 선별이냐 지급이 결정이 됐을 때 선별이냐 보편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들의 리스크를 가장 줄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선별 카드를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1차와 2차로 나눴을 때 보편과 선별로 지급을 한번 각각 해봤습니다. 네. 어떤 것이 더 효용감이 컸었느냐라는 것을 따져보면 될 텐데 2분기, 3분기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2분기가 훨씬 더 3분기보다 나았습니다. 네. 이 경제 지표가 결과로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2분기와 3분기 차이는 무엇이냐?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딱 그 차이 정도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보편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보편과 선별 지급 효용감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에 맞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보편 지급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행정비용, 누군가를 걸러내는 행정비용이 들지 않고 그리고 절차상 간편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보편 지급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선별 지급을 했던 2분기 때는 오히려 하위 소득, 50%의 소득이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죠. 자, 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송 교수는 어떻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9일에 SNS를 통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을 내주고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요. 재난지원금을 본 예산까지 넣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 새로운 판을 다시 짜야 되는데 이게 3차 대유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군요. 자, 청와대는 아직 재난지원금을 지급 논의하기에는 이른 단계라는 입장이지만 3차 확산세가 더욱 커질 경우 지급 대상을 놓고 또 다시 경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2차 지급 때도 이에 대한 마찰이 있었는데 들어보고 오시죠. 50회 같으면 750조죠, 750조. 그리고 100회 같으면 1,500조인데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네, 논란이 됐던 장면인데요.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별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선별 지급을 결정할 경우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이제 세웠을 겁니다. 네. 이 2차 선별 지급을 했을 때 자영업자 회장,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들이 우리가 분명히 해당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혜 느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혜택을 입었다라고 느낌이 효능감이 별로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크게 내준다면은 정부로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정치는 책임입니다. 네.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마시키고 강행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고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무마하는 방법으로 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정부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치적인 돌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3차 재난지원금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이 나오면 킹슈맨에서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네, 킹슈맨의 우정 담당 저입시장원과 오창석 요원의 환상의 호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너는 집콕 나는 여행입니다.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몇 개월간 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 여행 다니던 날들이 이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혹시 여행 다녀오신 적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 없는데요? 없습니다. 아마 아무도 못 가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여행도 참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의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 캠핑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 자연으로 떠나는 캠핑이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캠핑 중에서도 특히 차박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차박에 대해서 잠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국내 차박 문화는 낚시인이나 등산객이 한밤에 쪽잠을 자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캠핑 유행으로는 차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하는 형태의 캠핑인 이 차박과 1박 이상의 야영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떠나는 캠핑인 백패킹,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다가 야영을 하는 캠핑인 오토 캠핑, 맨몸으로 가서 이제 호사스럽게 즐기는 체험형 캠핑인 글램핑이 있습니다. 일반 오토 캠핑에서 이 간소한 차박으로 환승하는 이 차박
마니아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차박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 운영자는 최근에 오토 캠핑을 경험하지 않고 보통은 경험하고 넘어가는데 경험하지 않고 바로 차박을 시작하는 20, 30대들이 늘고 있다라면서 이 맛집 기행하면서 숙소 비용이 부담스러워 이 차박으로 다니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차박을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사진이나 SNS에 올라오는 네. 글들을 보면 사실 로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로망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좀 결국은 외부에서 잠을 자는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다. 네. 좀 어렵지 않다.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네, 귀공자 오창석 요원은 잠자리가 굉장히 또 편안해야지만 잠을 잘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겠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박을 위해서는 이 잠을 자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작업이 필요한데요. 실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이 평탄화 작업은 필수고요. 차박하기 좋은 장소로는 당연히 이 평지가 좋다라는 거. 이 오창석 요원은 이 차박할 때 필요한 준비물들이 뭐가 있는지 좀 아십니까? 일단은 평지를 했으니까 이제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차 안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잘 수 있도록 뭐 이불이라든지 매트 이런 것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대충 예상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오창석 요원 오늘 정보를 좀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 킹슈맨 방송하러 오기 힘들다고 하시던데 이 TBS 지하 주차장에서 차박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좀 되는데요.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집 근처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에서 잘 때는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불이나 담요, 모포를 깔고 이제 잠을 잠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사진에 등장했었던 에어매트라고 합니다. 푹신푹신한 감을 주기 때문에 마치 침대와 같은 효능감을 또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야외에서 만약에 식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차에 실을 수 있는 접이식 테이블 그리고 접이식 의자도 필요하다라고 하고 당연히 이 테이블 위에 올린 식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다만 외부에서는 설거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이 묻은 그릇이나 식기 같은 것을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놓고 그냥 들고 와서 집에서 세척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물티슈나 닦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쓰레기 봉투 필요할 것이고요. 혹시나 외부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 키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간을 또 즐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랜턴이나 이 배터리 같은 것도 충분히 구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창석 요원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접해서 정보를 좀 얻으셨는데 자, 그렇다면 차박을 하면 안 되는 장소들도 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죠? 네, 차박을 하면은 안 되는 곳 반드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꼼꼼히 체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차박을 하다가 이 불법 주차로 또 이제 벌금을 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금지구역 일단 대표적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립공원이고요. 두 번째는 사유지 당연히 안 되겠죠. 세 번째는 해안방파제인데 이 부분은 역시나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크겠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서 허가받은 이용지에서만 이 차박을 하시길 바라고요. 만약 이 금지구역에서 차박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 원까지 물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차박이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좀 자유도가 높다.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웬만하면 차를 세워놓고 편하게 잘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다고요? 네, 대표적인 세 가지 곳 저희가 안내해 드렸는데 이 세 가지 곳 이외에도 이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국립공원 사유지 당연히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는 불을 쓰는 요리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강변 등이 있겠죠. 세 번째는 노지에서 만약에 캠핑할 경우에 주변에 화장실, 세면 시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번째, 야영 후 생긴 쓰레기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집으로 가져가서 분리배출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 캠핑을 좀 해보고 싶어서 캠핑 용품점에 방문을 했는데 이 캠핑 용품이 은근히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캠핑 용품이 더 비싸더라고요. 왜 이 중고 캠핑 용품이 더 비싼 겁니까? 네, 이른바 캠핑종, 차박족들이 늘어나면서 이 중고 물품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쌌군요. 그렇죠. 중고 물품 사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2019년 중고 플랫폼에서 캠핑 용품의 거래 규모는 약 360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도 굉장히 높은데 올해는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상반기만 규모를 집계를 해봤는데 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600억 원이요? 네, 작년 1년치를 상반기가 벌써 2배를 뛰어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중고용품도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온라인 중고용품 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고 플랫폼에서 가장 등록이 많이 된 캠핑용품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창석 의원? 저는 아무래도 매트 이런 것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캠핑 용품 현황 1위 50%가 텐트입니다. 차박이긴 하지만 일단 텐트가 제일 필요하다라는 것. 절반 사람이 이제 텐트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압도적인 순위 이어서 랜턴, 침대 그리고 화로 매트 순이었다라고 하고요. 의자, 냉장고, 테이블 순도 역시나 필요한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텐트의 경우는 2020년 4월 이 상품 거래 수치가 작년 동기간 대비 약 10배, 지난달 대비 약 6배 이상 상승했다. 그만큼 최근에 이 캠핑족들의 이 구매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코로나가 바꾼 여행 풍경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하며 지친 마음 달래기 위해 여행을 가서 힐링하는 것도 좋지만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MC 장원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죠? 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숫자가 5,9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3일 세계 실시간 통계인 월드오미터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8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하루 동안 7천여 명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은 이날 하루에만 13만여 명 늘어나면서 총 1,258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만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심각했던 러시아를 넘어서 214만 명으로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프랑스의 상황이 심각하군요. 자, 특히 미국이 현재 최악의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미국의 최대 명절을 불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11월 한 달 동안 미국 내 확진자 수가 306만 명을 넘었습니다. 22일 만에 3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이제 10일 동안 100만 명씩 늘어난 수준인 거죠. 이 미국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숫자가 11월 한 달 동안 발생을 네. 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11월 말에는 아마도 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증가 추세를 봤을 때는 500만 명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난 사람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100만 명 꼴이었던 거죠. 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기록한 최고치를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이라면 우리한테는 추석에 해당되는 것일 텐데 미 보건당국자들은 지난 7, 8월 여름 휴가철 이후에 발생한 2차 유행의 악몽을 추석감사절 휴가 기간 동안만 해도 피해달라고 여행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미국 특유의 국민성 때문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과 비교를 해보자면 같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공동체 의식에 대한 그 느낌이 약간 달라서 나오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민주적 시민성도 있고 여기에 공동체 의식이 같이 이제 올라오면서 지금 같은 방역 상황이 이루어졌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 관련된 시위도 굉장히 심했고요. 이 와중에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와해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뭐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기주의로 변질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분열, 공동체 의식의 와해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방역 실패의 원인이라 말씀 같고요. 최악의 겨울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개발 속도 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짚어주시죠. 네,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이 코로나19 백신이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그 평가가 12월 10일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다음 날인 11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년 5월 정도면 미국이 집단 면역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깨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희망 섞인 목소리 같습니다. 백신 개발이 전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 10년이 걸린다는 백신 개발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마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상황 어떤 과정을 걷고 있는지 오천성 의원이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화이자라는 제약회사가 이제 임상 실험을 끝내고 이제 뭐 90% 효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도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이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 그리고 독일의 바이온테크가 이제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12월에 승인이 되고 승인이 된다라고 했으면 연말에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료할 수 있고 백신에 접종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모더나 같은 경우도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말부터 빠르면 이 코로나에 대한 정복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모두가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겠죠. 자, 일주일 시차를 두고 나온 화이자와 모더나 두 백신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두 백신 모두 현재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규모의 안정성 시험 단계인데요. 이 임상 시험에서 화이자는 44,000명, 모더나는 현재 3만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 안에서 확진자는 94명, 95명으로 비교적 비슷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중에 감염자는 이제 화이자가 10% 미만, 모더나는 5명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예방률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화이자는 90% 정도, 모더나는 94.5% 정도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일반 독감 백신 예방률이 뭐 40에서 60% 정도인 걸 고려하면 굉장히 높은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을 보자면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처럼 뭐 이 메신저 리보엑산이라는 mRNA 방식으로 개발이 됐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에서 운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저온 유통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면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도 이제 보관이 가능하고 30일까지도 이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병원이나 약국 냉장고에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더나 백신이 훨씬 더 빨리 유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화이자, 모더나 백신 예방률은 유사한데 유통과 보관의 차이가 크군요. 가장 우려되는 건 전 세계 주문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인데요. 대량 생산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모두 이 메신저 리보엑산 방식으로 개발한 만큼 이 제조 공정이 다른 백신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대량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이나 장비도 단기간에 빨리 갖추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설비를 갖춘 전 세계 제약사들에게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대신 함께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상용화된 적이 없는 백신이다 보니까 이런 설비들도 공정을 조금 바꿔야 한다라는 것. 근데 이 바꾸는 것이 과연 각 나라별로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리보엑산 백신은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요. 전 세계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백신은 올해 안에 미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두 백신이 FDA 상용 승인을 받자마자
선구매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송윤선 의원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정확히는 FDA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에 선구매에 그렇군요. 네. 이제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13억 5천만 회분을 생산할 예정인데 이 중에 90%가 이미 생산도 전에 이미 다 팔렸습니다. 네. 모더나 백신도 내년까지 5억에서 10억 회분을 이제 공급 목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미 5억 회분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각의 국가들이 구매 경쟁에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입도선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네. 자, 여기서 킹덤 스페셜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등장이 임박하면서 이 국가별 백신 구매 수량이 또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이 돈 많은 부자 나라들의 백신 싹쓸이 현상,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이 국민 1인당 코로나19 백신 확보량 1위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오창석 의원 정답 맞춰주실 바라겠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미국, 2번 캐나다, 3번 일본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뭐 국기에 전부 다 빨간색, 흰색이 들어간 나라밖에 없어서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다 미국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1번 미국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작가들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답을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이 백신을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하지만 제 문제를 제가 드렸죠. 1인당 보유 숫자였지 않습니까? 국민 1인당 코로나 백신 확보량 1위의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생산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 백신을 미리 확보한 나라들도 올해는 이 고령층과 기저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과 의료진 등 필수 직군부터 이 접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정작 코로나19가 휩쓸고 있는 올 겨울엔 이 백신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사실 2번 캐나다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일부러 틀린 척한 겁니까? 오창순 의원? 아니, 미국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정답은 2번 캐나다였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 보급 여러 각국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백신의 가격입니다. 백신 보급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비싼 가격 때문이죠. 그렇죠. 화이자가 일단 제안한 백신 자체 가격이 $20, 우리 돈으로 22,000원 정도입니다. 백신 자체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저온 유통망이 반드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친다면 아마도 백신 가격은 훨씬 치솟을 거고 네. 국경을 넘으면서 또다시 프리미엄이 붙을 겁니다. 네. 그리고 모더나가 책정한 가격은 더 비싼데요. 모더나는 이제 1회 접종분에 해당하는 1도즈 가격을 $37, 그러니까 41,0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2배 가까이 되네요. 네, 모더나가 사실 유통이 쉬운 만큼 가격은 비싸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량은 좀 더 적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국가가 또 혜택을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의 경우에는 유통 비용을 고려해서 가격을 낮게 책정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적정한 가격에 공평하게 보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의견을 모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G20 화상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진단 기기 그리고 치료제 및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 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필요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자개발 은행들이 각국이 코로나 대응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독려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 광범위한 접종에 따른 면역이 전 세계적인 공공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께 남겼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공공재,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가장 큰 관심은 코로나19 백신. 자, 우린 언제 맞을 수 있느냐 이걸 텐데요. 미국, 일본과 달리 백신 선구매 물량이 적다는 질책이 커지자 이에 대한 해명이 나왔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가 연말까지 코로나 백신 3천만 명분을 확보할 예정이고 12월 초에 이제 어떤 백신을 쓸지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3일 브리핑을 한 내용에 따르면 1,000만 명분에 해당하는 이 백신 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금이 지불이 된 상태고요. 네. 또 나머지 2천만 명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총 3천만 병분이 이미 확보된 상태군요. 자, 오늘 코로나19 백신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와도 최고의 방역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MU원이 현재까지 확진자 관련 코로나 속보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숫자는 271명이고요.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55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숫자는 3만 1,004명이고요. 서울 발생 환자 수는 109명입니다. 네. 네. 신규 확진자 숫자가 349명이고요. 지역 발생은 320명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누적 환자가 3만 명이 넘었고요. 다시 300명대에 돌입했으니까요. 모두가 다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돈키호테식 사업이다. 바이든 행정부 첫 국무장관 지명자 토니 블링컨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을 혹평하면서 쓴 표현입니다. 토니 블링컨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오사마 빈 라덴 사살과 이란 핵 협상을 모두 주도했죠. 이렇게 공수에 모두 능한 토니 블링컨이 이끌 북미 협상,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트럼프식 파격적 거래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